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끔찍한 위협. 2. 대만이 분단되었다. 3.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일촉즉발의 대만에서 내전이 벌어졌습니다. 똘똘 뭉쳐도 모자랄 여론이 돌로 나뉘어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중국이 아니라 내부의 붕괴를 먼저 걱정해야 할 지경인데요. 심지어 한쪽에선 오성홍기가 불타고 다른 한쪽에선 성조기가 찢기는 가운데 중국까지 90대가 넘는 군용기와 함정을 동원해 대만 포위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이 어떤 노력을 하든 대만이 먼저 나서서 중국의 나라를 갖다 바칠 지경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분열된 대만의 실상에 대해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5일 전투기 42대와 함정 8척이 대만 해협에 진입한 것을 시작으로 중국 항모전단이 양만 전쟁에 대비한 초대규모 군사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폭장 양만 12톤에 육박하는 H-6K가 실제 폭탄과 미사일을 탑재한 채 공중조기관 보통제기, 선멸기, 교란기의 호위를 받으며 대만 주요 목표물을 대상으로 수차례나 모의 타격을 실시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는데요. 사실상 중국은 대만을 털어먹고 협박한 것도 모자라 비웃으며 침까지 뱉고 유유히 돌아가는 모욕적인 도발을 벌인 것입니다. 이쯤 되면 중국도 중국이지만 이런 모욕을 참고 넘길 수밖에 없는 대만의 답답한 마음에 들 지경인데요. 그도 그럴 게 중국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도발을 할 수 있는 배경에는 대만 내부의 분열이 숨어 있습니다. 일례로 얼마 전 대만의 대표적인 친중 민사 마잉주 전 총통은 대만을 방문해 항일 유적지를 찾는 등 속된 말로 중국의 발바닥을 하야 됐는데요. 우리로 치면 대한민국의 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해 굴욕 외교를 자처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마잉주 전 총통은 국共내전에서 대만이 패배한 이후 중국에 방문한 첫 전직 최고 지도자인데요. 이 행보가 갖는 선진성이 얼마나 큰지는 굳이 설명해드리지 않아도 느껴지실 겁니다. 실제로 이를 계기로 대만 민주진보당과 국민당의 갈등은 폭발하기 시작했는데요. 심지어 참인의원 현대만 총통은 마잉주 전 총통의 방중에 대한 경고와 보복 조치로 아예 직접 미국을 방문해버렸습니다. 게다가 미국 내 권력 서열 3위인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과 회동하며 강력한 견제수를 놓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대만이 분열할수록 웃는 건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이 마치 이때만을 기다렸다는 듯 대만 포위 훈련을 시작해버린 건데요. 그러면서 앞서 말한 만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다수의 전문가가 이번 포위 훈련을 두고 대만 국민당과 중국 간의 모의가 있었거나 최소한 암묵적인 동의 의사를 내비쳤을 것이라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이처럼 대만의 국론 분열은 대단히 위험한 정치적 빌미인데요. 공교롭게도 우크라이나 전쟁은 대만 침공을 위한 시뮬레이션이 되었고 여기서 중국은 상당한 교훈을 얻었음이 자명합니다. 리즈 트러스 영국 외교부 장관 또한 지난 2022년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나토 정상회의에서 중국 공산당의 시진핑은 푸틴이 그랬던 것처럼 오판으로 대만을 침략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서방 세계에 경고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2030년으로 예고되었던 시진핑의 대만 침공 계획은 하루가 멀다 하고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다수의 싱크탱크들이 중국 공산당이 대만 시기를 구체적으로 언급,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우선 가장 빠른 예측은 이제 고작 8개월 남은 2024년입니다. 2024년에 대만 총통을 뽑는 대선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대만은 삼면인 금지 조항이 존재하는 나라라 14대, 15대를 연임한 차이잉원 현 총통이 출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친중 노선민 국민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는 두말할 것도 없고 민주진보당이 총통을 배출하더라도 반중 노선의 최대 구심점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2024년 대만 총통 선거에 개입하는 방식으로 공작활동을 개시하고 인민의 반군 건군 100주년을 맞는 2027년에 본격적인 무력 침략을 통해 대만을 복속시키는 계획을 노골적으로 추진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2024년 총통 선거에서 민주진보당이 승리, 대만을 정치적으로 예속시키는 데 실패한다면 물리적인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대만을 병합하려 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전계 민사들 역시 2024년을 중국의 도발 가능성이 가장 큰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미는 2024년이 대만 총통 선거 외에도 미국의 대통령 선거까지 점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일순간이라도 미국의 권력 기반이 약해진 틈을 중국이 절대 놓칠 리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시진핑은 올해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 회의를 치르면서 국가주석 사면임이 확정지었습니다. 시진핑이 자신의 정치적 지지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라도 대만 침공을 천명할 가능성이 매우 큰데요. 물론 중국은 정반대의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중국 글로벌 타임스에 따르면 신창푸단대 미국 항명구소 부소장은 중미 관계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이런 대립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상당히 도발적이고 무모한 것이라며, 이런 발언은 중미 관계의 전략적 불신을 막화하고 양국 관계를 해칠 뿐이며 대만에도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단어 선택이야 두루뭉술하지만 내용을 종합해보면 협박과 다를 게 없는데요. 중국은 지금 미국과 한번 싸워보겠다며 칼을 갈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것은 대만 내부 상황입니다. 그동안 대만 국민은 중국의 내정 간섭에 저항하며 대만의 독립성 유지를 지지해왔는데요. 그런데 이런 여론이 지난 대만 총선에서 국민당 압승으로 완전히 뒤집혀버렸습니다. 친중 노선의 국민당은 지난해 11월 지방선거에서 21개 선거구 가운데 수도 타이베이를 비롯한 13곳에서 압승을 거뒀는데요. 이 여세를 몰아 2024년 총동선거와 의회 선거에서 승리해 8년 만에 정권을 교체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여론조사에 의하면 대만 국민 대다수가 자신이 중국인이 아닌 대만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82%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측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재밌는 점은 대부분 국민이 중국과의 물리적인 대결보다는 대화를 통해 평화 유지를 희망한다는 것입니다. 친중 노선 국민당은 바로 이 점을 노려 전쟁의 공포에 지친 대만인들에게 중국과의 평화협정과 경제협력이라는 카드를 내밀고 있는데요. 여기에 중국 공산당의 협조를 칠했대 3화 대선까지 지지율을 롤보이갈 심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마밍주 전 총동의 방중에도 이런 심산이 칼려 있었을 텐데요. 그동안 중국 공산당은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대만의 국호인 중화민국을 발작 버튼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번 마밍주 전 총통의 방중 때는 연설문에서 사용된 중화민국, 중화민족 등의 단어를 제지하지 않았는데요. 마잉주 전 총통이 공공연하게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는 대만 정계 고위인사이기 때문입니다. 얄팍한 술수긴 하지만 대만이 이름뿐이 남아 중화민국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선 친중 노선을 따라야 한다고 간접적으로 경고한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과 대만 국민당과의 긴밀한 사전 협의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종의 퍼포먼스인데요. 그러나 효과는 확실했습니다. 지금 대만인들은 중국과 국민당을 옹호하는 여론과 미국과 민주진보당을 지지하는 여론이 나뉘어 치열한 분쟁 중인데요. 중국민 퇴출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모성훈기를 불태우는 시위대가 있는가 하면 바로 옆에선 반미구호를 외치는 단체들까지 아수라장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대만의 분열은 독립 문제뿐만 아니라 역사적민 이슈와 세대 간의 갈등, 이민자 문제 등 다양하고 복잡한 요인들이 상호작용 중입니다. 여전히 대만 기성세대가 험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청년 세대에서는 대한민국 문화에 열광하는 것도 하나의 예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난 총선에서 국민당의 압승을 거둔 것도 이와 같은 갈등에서 비롯된 사건입니다. 반도체, IT, 전자제품 등의 분야에서 대만 기업들은 표면적으로는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는 반면 기술력, 투자 등 문제로 초기 진입 장벽이 높아 경쟁력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을 비롯한 외부적 요인이 내수 규모가 작은 대만 경제의 불만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즉 최근의 대만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된 경기 둔화는 경제 체질의 구조적 한계와 지나치게 높은 중국 의존도에서 이 일을 찾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친중 노선의 국민당에 압승했다는 것은 대만 국민이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혹은 호도된 진실에 현혹되었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대만의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30% 이상으로 연일 악화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당을 비롯한 대만의 친중 정계는 이 피해의 주범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한민국 기업에 돌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기업의 경제적 압박으로 대만의 경제 상황이 이토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주장인데요. 지금까지 이런 한국 핑계는 놀랍도록 잘 먹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모든 역사에서 정치 공작과 내부 갈등은 언제나 인접한 강대국의 침략을 위한 빌미가 되어왔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정권을 잡은 국민당과 대만의 과반수가 중국의 참전을 원하니 도와주겠다는 논리로 접근이 가능한 것입니다.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만 봐도 유로마이단 사태가 크림반도 합병과 돈바스 내전으로 확대됐고 중국에는 러시아의 침략을 위한 빌미가 되었는데요. 대만은 1949년 국공내전 이후 현재의 대만 땅으로 건너와 자리를 잡고 현재까지 중국과 관련된 정치, 경제, 문화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번 포위 훈련으로 민한 긴장 역시 지역 만보는 물론 국제사회의 권력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만은 대한민국과 인접할 뿐 아니라 미국, 일본 등에게도 전략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최근 모 커뮤니티에선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한국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느냐는 설문을 게재한 적이 있었는데요. 한국은 당연히 미국을 따라 참전해야 한다라는 의견과 국내 미군 기지가 직접 공격받지 않는 이상 후방 지원 정도만 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팽팽히 갈릴 정도로 높은 관심과 참여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대만의 위기는 결국 대한민국의 위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나토의 최전선 노릇을 하게 된 폴란드를 떠올리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기 어렵지 않으실 텐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만의 위기가 반도체 산업 분야에서 경쟁 관계에 놓인 대한민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지정학적 갈등과 안보의 위협은 중장기적인 면에서 손익계산 서상 막대한 피해와 정세 불만정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양만전쟁을 방조하는 건 사약을 먹기 전 사탕을 삼키는 것과 징배 없는 일인데요. 부디 대한민국이 동북아의 폭풍 속에서 흔들리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K방산이 또 한 번 신기록을 경신해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난해 12월 폴란드와 무기 수출 계약을 맺은 지 4개월 만에 K2 전차와 K9 자주포 1차 물량을 전달하더니 이번엔 그보다 한 달 더 빠른 3개월 만에 K2 전차 2차 물량을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23일 현대로템에서 폴란드 그드니아 항해 K2 전차 5대가 기존 납기 예정일인 6월보다 3개월 앞서 도착했다고 밝히며 K2 전차가 그드니아 항에서 하역되는 영상을 공개했었는데요. 약 2달 전에 2만 5,000톤급 선박에 실려 마산항에서 출발하여 현지 시간 22일 폴란드 항구에 도착했었다고 합니다. 현대로템 측은 정부와 군,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조기 납품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고 공을 돌렸습니다. 지난해 9월 방위사업청은 K방산의 지속적인 품질 향상과 획기적인 수출 지원을 위해 국방부와 합동참모부, 소요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업체 등의 모인 통합 수출 지원 그룹을 출범시켰었고 예와의 K2 전차 수출 전담 조직인 팀 K2를 꾸려 수출 후속 조치에 대한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K2 조기 납품 역시 팀 K2의 활약이 뒷받침되어 있었는데요. 국방부와 방사청, 군은 K2 전차 수출과 관련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줬고 국방기술품질원은 신속한 품질 검사로 전반적인 출고 일정을 앞당기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얼마 전 우크라이나에 레오파르트의 지원을 결정한 폴란드의 전력 공백을 메우고 한국의 뛰어난 방산 역량을 과시하기 위해 조기 납품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현대로템 관계자에 따르면 폴란드 현지에서도 K2 전차의 조기 납품에 매우 인상적이라는 말과 함께 한국의 도움에 감사 인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현대로템의 K2 전차뿐만 아니라 한화에어로 스페이스의 K9 자주포 12대 역시 도착했었는데요. K9 자주포의 경우 이번에 도착한 물량이 벌써 3차 출하분입니다. 지난해 10월 23문을 출하한 뒤 12월에 12문을 공급했었고 이날 추가로 12문을 공급하면서 폴란드가 보유한 K9 자주포는 총 48문이 되었고 K2 전차는 15대가 되었습니다. 폴란드 군비청 대변인은 트위터를 통해 후반기에도 추가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한 번 미친 듯한 배송 속도를 보여준 한국에게 폴란드 네티즌들이 찬사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신속한 무기 공급을 기반으로 폴란드는 빠르게 군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폴란드에서 열린 병역 박람회에서 전시된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대대적으로 전시되었고 수많은 폴란드 시민들이 그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K2 전차와 K9을 직접 눈으로 본 폴란드 시민들은 이렇게 거대한 첨단 무기가 지구 반대편에서 겨우 4달 만에 도착했다는 사실이 경이롭다고 전했습니다. 가만히 있던 독일은 한국이 또 한 번 해냈다는 소식에 도대체 독일 전차는 언제쯤 도착하냐고 유럽 네티즌들에게 몰매를 맞고 있는데요. 이제 독일 방산은 한국보다 느리다는 꼬리표를 영영 뗄 수 없게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K2 전차들이 속속들이 폴란드에 도착해서
러시아 국경을 향해 배치되고 있다는 소식어. 푸틴이 노골적으로 불쾌함을 드러내고 있다고 합니다. 강력한 3.5세대 전차가 러시아를 겨냥하고 배치된다는 사실도 그렇지만 K2 전차의 공급과 함께 폴란드를 위한 K2 전용 전차탄을 생산하는 대규모 탄약 공장이 러시아의 코앞에 들어선다는 소식에 푸틴 대통령이 매우 분노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직전에도 푸틴은 영국에서 우크라이나에 특별한 전차 포탄을 공급한다는 소식에 극대노한 반응을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20일 영국에서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챌린저의 전차의 포탄 가운데 일부가 열화우라늄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실이 발표되고 바로 다음 날인 21일 푸틴 대통령은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마치자마자 영국이 실제로 열화우라늄탄을 제공할 경우 서방이 핵무기를 사용했다 판단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응을 할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사실상 서방과 러시아의 핵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었죠. 그런데 열화우라늄탄이 무엇이길래 푸틴이 이렇게 극렬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열화우라늄탄이라는 이름대로 포탄에 방사능 물질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적중하는 순간 핵폭발을 일으키는 핵포탄은 절대 아닙니다. 열화우라늄은 핵무기 제조나 원자력 발전용 연료 생산 과정에서 부산물로 발생하는 물질로 철이나 납보다 훨씬 무겁고 밀도가 높아 미국과 러시아 등 핵무기를 생산할 능력을 갖춘 국가들에서는 날개 안정 분리철갑 탄핵스프스의 관통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열화우라늄의 강도나 밀도만을 보면 또 다른 관동자 재질인 텅스텐과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데요. 열화우라늄탄이 특별한 이유는 일반적인 금속 재질로 제작된 전차탄보다 압도적인 장갑 관통력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열화우라늄탄이 압도적인 관동력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열화우라늄탄이 날아가면서 발생하는 특유의 자기첨예화 현상 때문인데요. 일반적인 금속 전차탄의 경우 포탄이 장갑판에 충돌하게 되는 순간 발생하는 높은 열로 인해 포탄의 끝부분이 연해지면서 뭉툭하게 뭉개지기 때문에 관통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는 가장 단단한 텅스텐탄에서도 발생하는 문제이죠. 하지만 열화우라늄은 열전도도가 낮기 때문에 첨단부의 일부만이 녹아내리면서 벗겨져 나가 뾰족한 형상이 장갑을 뚫는 순간까지 유지되어 관통력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열화우라늄탄은 전차 대전차전의 결전병기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안 그래도 만만치 않은 우크라이나가 열화우라늄탄까지 보유하게 된다면 러시아 기갑부대의 끝장나 버릴 게 분명하게 푸틴이 핵무기라고까지 말하며 강력하게 반발했었던 것입니다. 푸틴이 한국 전차들이 폴란드에 배치된다는 소식에 진저리를 치는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이 열화우라늄탄 때문인데요. 당연히 강력한 화력을 사랑하는 민족인 대한민국에서도 이미 80년대에 열화우라늄탄 연구를 진행했었고 열화우라늄탄용 금속우라늄 합금을 개발하여 시제품까지 제작하는 데 성공했었으나 하지만 원자력의 군사적 사용을 금지하는 한미 원자력 협정에 걸려 결국 우라늄 합금으로 제작된 관동자 시제품은 전량 폐기되었고 연구는 급하게 종결되어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못하게 한다고 해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포기할 한국인들이 아니었죠. 열화우라늄을 못쓰게 한다면 텅스텐으로 열화우라늄과 같은 효과를 내면 되지 않겠냐는 발상으로 텅스텐 중합금 관동자를 연구하기 시작했었는데요. 국내 유일의 종합탄약 생산기업 통사는 최신 다단 열처리 기술 및 미세조직 제어 기술을 통해 텅스텐 관동자가 마치 열화우라늄탄처럼 자기첨예화가 일어나도록 만드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 자기첨예화 기술이 적용된 K2 날개 안정 분리철갑탄은 열화우라늄 수준의 관동력을 자랑하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날개 안정 분리철갑탄 기술은 독일과 한국이 대등한 수준이라고 여겨져 왔었지만 이 결과물로 인해 텅스텐 관동자 기술만큼은 한국의 최고라고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자기첨예화 기술이 적용된 국산 120mm 날탄인 K76은 최소 600mm가 넘는 관통력을 가지게 되면서 K1A 전차의 화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첨예화 기술뿐만 아니라 복합제 이탈피와 SCD 장약 기술이 적용되어 발전된 형태의 포탄이 바로 K2 전용 포탄으로 제작된 K79인데요. 이탈피상호란 날개 안정 분리철갑탄의 핵심 부품으로 관통자를 감싸고 있는 껍질을 말합니다. 이탈피는 장약의 추진력을 온전히 받으면서 포구를 이탈한 순간 관동자에서 빠르게 벗겨지며 추진 에너지를 관통자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탈피가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관통자의 추진 에너지가 고스란히 전달되어 관동력을 증대시킬 수 있게 초병량 고강도 복합제 이탈피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었고 결실을 맺어 K79 포탄에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SCDB 장약은 온도 둔감 화물질을 표면에 도포하여
대기 온도의 영향을 덜 받아 저온에서도 포탄의 속도가 떨어지지 않으며 포신의 무리를 덜어주어 연사 속도를 늘리는 게 가능합니다. 이러한 기술들까지 적용된 K79 포탄의 정확한 관통력은 기밀사항이지만 최소 700mm에서 800mm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용 열화우라늄 날탄인 M829A3의 관통력과 맞먹는 수치입니다. 사실상 현존하는 최강의 관동력을 가진 전차탄이라는 소리이죠. 이 강력한 화력 덕분에 러시아의 5세대 전차 아르마타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3대 전차 중에 K2 전차가 꼽히기도 했습니다. K2 전차의 전용탄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K2 전차 전용으로 개발된 다목적 포탄 히트 MPK-280은 다목적 신관에 장착하여 폭발할 타이밍을 설정할 수 있으며 보병과 장갑차를 상대로 매우 효과적인 폭탄인데요. 무엇보다도 고각 발사를 통해 전차의 천적이라 불리는 공격 헬기를 잡는 것도 가능합니다. K2 전차가 대공사격 모드에 들어가면 조준경을 통해 거리 정보가 신관에 입력되고 발사된 포탄이 공격 헬기에 인접하게 된 순간 근접 신관이 작동. 탄체 전체가 동시에 폭발하며 사방으로 파편을 날려보냅니다. 이 무시무시한 K2 전차형 전차탄들은 폴란드의 요청으로 폴란드 현지에 세워지는 포탄 생산 공장에서 생산될 예정으로 현재 풍산 측과 탄약 공장 건설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폴란드에서는 이 공장에서 연간 10만 발의 K2 전차탄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우크라이나를 향하는 전차, 포탄 중 일부만 열화우라늄탄이 포함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펄쩍 뛰었던 러시아가 이를 능가하는 관통력을 가진 한국의 텅스텐 날탄 10만 발이 폴란드에서 직접 생산될 예정이라고 하니 기겁하지 않을 수가 없는 소식이었죠. 러시아가 얼마나 궁지에 몰렸는지는 이번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동안 정상회담에서 지각을 일삼으며 오만한 태도를 보여주었던 푸틴이지만 이번 시진핑 주석을 맞이할 때는 마치 황제를 맞이하는 듯한 의전을 보여주었는데요. 게다가 중국의 무기 지원을 얻어내기 위해 마치 보스를 대하듯이 공손한 자세로 회담에 임했었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몰락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이 한국 방산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가장 좋은 시기라고 생각하는데요. 폴란드에서 한국이 이루어내고 있는 일들을 보니 믿고 기다리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미국의 유명 외교 전문지 포링 폴리시에서 미국 영공의 스파이 풍선을 띄워 타국 정보를 수집하려는 중국을 노골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또한 겁도 없이 타국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중국을 단숨에 제압하는데 미군의 값비싼 전투기를 대안으로 한국산 KF-21이 떠오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알래스카주 상공에 출현한 미확인 풍선들을 F-22 전투기로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비교적 값싼 구식 무기인 풍선을 격추하는데 대당 3억 6천만 달러, 우리 돈 4,500억 원에 달하는 세계 최강의 스텔스기 F-22가 투입되었으며 휴로노 상공에서 비행체를 격추할 때는 대당 1,400억 원을 하는 F-16 전투기가 자국 영공에서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은 미확인 비행체를 한 번에 격추하지 못해 값비싼 미사일과 운영비가 비싼 전투기를 낭비했다는 굴욕을 맛봤습니다. 휴로노 상공에서 풍선 격추 시 발사한 미사일은 표적을 마치지 못하고 바로 호수에 떨어졌으며 이 미사일은 한 발 가격이 무려 최소 40만 달러 양억 원에 이르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에게 영공이 뚫린 것도 모자라 가만히 있는 표적도 못 마쳤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국 내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전투기의 성능과 더불어 비싼 가격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현재 미국 공군 내에서는 앞으로 KF-21 도입을 고려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져 미국 국방산업계와 한국 방산업계 모두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KF-21은 한국이 자체 개발한 4.5세대 다목적 전투기로 F-35와 F-22에 대한 경쟁력을 갖춘 기술력과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KF-21은 스텔스 능력과 첨단 전자 장비, 고속 비행 능력, 다양한 무기체계 및 레이더 시스템 등 다양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평가되고 있습니다. 미국 공군은 지난해 F-22 랩터의 운영 비용 증가 문제로 먼저 배치한 33대의 F-22 전투기를 퇴역시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미 공군의 예산 담당 고인사는 스텔스 전투기인 F-22는 현재 상태에서 훈련용으로 업그레이드하는데 너무 큰 비용이 든다고 말하며 미 공군이 낡은 전투기를 계속 운영하거나 업그레이드하는 것보다 첨단 센서를 장착한 신형 F-22를 업그레이드하거나 스텔스 기능을 가진 F-35의 라이트닝 아이의 전투기를 성능 개량하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었다 밝혔는데요. 하지만 두 기종 모두 당대와 운영비 역시 기사 전투기 관련 예산이 늘어나지 않는 이상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게 관계자들의 주된 입장입니다.
아무리 천조국이라 불리는 미국이지라도 이 같은 비용을 줄이고 싶을 것인데요. 그래서 몇 가지 방안 중 한 가지 대안으로 KF-21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군 관계자들은 군사 동맹국인 한국이 KF-21을 완벽에 가까운 결과물로 만들어내면 미국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소식은 전문가들에게 충격적인 소식일 겁니다. F-22 랩터는 미국 공군의 심장을 이루는 전투기 중 하나입니다. 때문에 KF-21의 성능이 뛰어나고 가격이 더 저렴하다는 이유로 향후 F-22 랩터를 모두 퇴역시키고 KF-21 보라매로 대체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결정은 앞으로 더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이 내려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는 F-22의 운영비와 F-35 전투기에 대한 잦은 오류와 결함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KF-21 전투기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품는 군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번에 KF-21 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미국 공군 내부에서도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F-35 전투기의 문제가 주된 이유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F-35 전투기는 잦은 오류로 미국 내에서 말들이 많이 오가고 있어 KF-21의 높은 성능과 안정성이 미국 공군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KF-21은 기존의 전투기와는 달리 조금 더 저렴한 비용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단가가 낮게 측정되어 수입국들에게 판매하기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미국 군 관계자들은 국사동맹국인 한국의 KF-21 보라매에 거는 기대치가 크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바탕으로 미국의 군사 전문 블로거는 미국 공군에서 KF-21을 F-22 랩터의 대체 수단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KF-21의 성능 및 미래 잠재력을 평가하기 위한 검증 단계를 거쳐 도입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으며 만약 미국 공군에서 KF-21을 도입하게 된다면 그 수량은 약 200대로 추산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는 KF-21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는 데다 미국 공군이 이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KF-21의 시험 비행은 41차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군 관계자들은 KF-21의 비행시험 결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연이은 비행시험으로 한국 전투기가 미국에서 검증된 F-35 전투기와 비교해도 크게 밀리지 않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다소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F-22 랩터의 신뢰성과 성능이 여전히 뛰어나기 때문에 대체할 만한 대안이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더불어 KF-21의 비용 문제 역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며 도입 비용이 미국 군사 예산 내에서 어떻게 처리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 KF-21 도입을 검토하는 건 전 세계적으로 KF-21 전투기의 성능과 기술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이는 강력한 가성비로 평가되는 KF-21 보라매가 미 공군이 매일 운용해도 부담 없는 기체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개발 과정에서 록히드 마틴과 협업을 했기 때문에 미 공군 조종사들에게도 익숙한 플랫폼이죠. 작년 타이의 협력 직원으로 파견된 록히드 직원들 역시 KF-21의 비행을 관찰하고 그 성능에 감탄했었어요. 그들은 KF-21 보라매의 민첩성과 기동성, 그리고 높은 고도에서의 비행 안정성은 대단하다 평가했으며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전투기 중 하나인 F-22 랩터와 비교해도 KF-21의 비행 성능은 놀랍도록 우수하다고 이야기했었으며 이러한 KF-21 전투기의 높은 수준의 성능과 선진 기술력은 국제적인 시선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이미 국내외 수많은 국가들이 KF-21 전투기를 주목하고 있으며 수출 계약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미국의 KF-21 도입 여부에 관한 결정은 아직 불분명하지만 미국의 KF-21 도입이 실현된다면 한국의 군수산업에 큰 도약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콧대 높은 미국이 자국산 전투기 대신 후발주자인 우리나라의 전투기를 운용한다면 세계적으로 엄청난 광고 효과를 볼 것입니다. 특히 KF-21이 양산된다면 중동 지역의 전투기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 군수산업의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KF-21 전투기는 국산 전투기로서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카이는 이번 KF-21 개발을 통해 국내 전자산업, 기계산업, 항공우주산업 등 국내 산업 전반의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